네, 안녕하세요. 명화 클래식으로 날다 사회를 맡게 된 기울어진 미술관의 작가 이율입니다. 그리고 오늘 수호 통역을 해주실 정지연 통역사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2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A+ 페스티벌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무려 3년 만에 이곳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모여 대면 축제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갖는 그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공연을 기획한 사단법인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소개부터 드릴게요. 사단법인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는 1987년 창단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법인으로 국내외 장애인 문화예술 교류를 주도하며 다양한 장애인 문화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전국 장애인 합창대회, 국제장애인 문화 엑스포 등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며 우리나라 장애인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연은 명화 클래식으로 날다라는 주제로 각 시대를 대표하는 명화와 오케스트라 음악을 동시에 감상하는 복합 예술 공연입니다. 시대별 특징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명화들과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의 발달장애 예술가로 구성된 나눔 챔버 오케스트라의 음악이 만나는 무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먼저 바로크 시대의 미술가 음악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크라는 말은 사실 처음 등장할 때 조롱하는 말로 쓰였어요. 찌그러진 진주라는 포르투갈어 바로코에서 유래됐거든요. 보석 중 하나인 진주가 찌그러졌다는 것은 고귀한 미술이 일그러졌다, 불규칙하고 당황스럽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말은 르네상스 시대의 우아하고 단정한 양식에 비해 지나치게 장식적이고 과장된 양식을 비판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던 거죠. 하지만 19세기에 이르러 이런 과장된 양식이 더 이상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분위기로 사회가 바뀌자 바로크는 비로소 전문 용어로 격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비평가들은 바로크를 과장된 미술이라고 얘기했던 걸까요? 바로크 미술은 한마디로 복잡 다변입니다. 르네상스의 질서에서 벗어나 조금 더 자유로운, 조금 더 화려하고 역동적인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연극 같은 회화라고 할까요? 스냅 사진이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즉흥적이고 일목요연하지도 않고요. 빛과 어둠의 대비를 극대화해서 형태와 깊이감을 과장하기도 하고요. 전방적으로 크고 화려하면서도 장중한 분위기를 지향하고 있죠. 바로크 음악이 연주될 때 뒤화면에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인 카라바조와 루벤스 그리고 렘브란트의 작품들을 감상하실 건데요. 그때 이 부분을 유념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크의 개념은 미술사 개념에서 분야에서 음악사 분야로 이행되었는데요. 음악에서는 협조 양식을 통해 바로크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체 오케스트라와 작은 그룹 또는 독주악기와 오케스트라가 대조를 이루는 협주곡을 통해서 바로크 예술이 지닌 빛과 그림자의 효과나 대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처음 감상하실 곡은요,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 할렐루야와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입니다. 먼저 핸델의 곡 중 가장 사랑받는 작품 중 하나인 메시아는 바로크 시대의 최고 작품 중 하나로 손꼽히는 걸작입니다. 메시아는 총 3부 47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 연주될 곡은 2부의 합창곡인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기쁨을 나타내는 곡으로 특이한 점은 할렐루야가 연주될 때 관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물론 오래된 전통이고 요즘은 일어나지 않는 관객들도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일어날지 말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엔 연주될 곡은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입니다. 바흐가 클래식 음악계에 끼친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당시 종교음악이 주였던 유럽 사회에서 바흐는 종교음악과 더불어 세속적인 음악도 작곡했는데요. 바로크 음악을 완성하고 고전음악의 기틀을 잡았다고 평가되는 작곡가입니다.
G선상의 아리아는 1717년에서 1723년 사이에 쓰여진 간현악 모음곡 3번에 있는 첫 번째 곡으로 다양한 악기로 편곡되어 익숙한 멜로디로 현대에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곡 이름은 몰라도 이 멜로디를 들으면 누구나 아 하고 떠올리게 되는 곡이죠. 그럼 바로크 시대로 한번 떠나볼까요?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을 활짝 열어준 나눔 챔버 오케스트라의 멋진 무대였습니다. 이제 바로크 시대를 지나 고전주의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시대별로 정확한 연도를 규정 짓기는 힘들지만 일반적으로 18세기 말 음악사에서는 바흐 이후부터 베토벤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크는 화려하고 과장된 예술이었다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프랑스 혁명기에는 사람들은 귀족적인 화려함을 싫어했어요. 대신 보다 순수해 보였던 로마 제국이나 공화제인 그리스가 지녔던 위엄을 되살리려 했습니다. 게다가 혁명이 일어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그로 인한 혼란도 이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도덕적인 질서를 갈망하게 되었죠. 그리하여 고전적이고 정형화된 규칙, 질서와 조화, 비례를 중요시한 고전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화가로는 앵그르와 다비드를 꼽을 수 있는데요. 미술에서는 과거 그리스 로마 시대인 고전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로 앞에 새로운이란 의미의 신자라는 그런 글자를 붙여서 신고전주의라고 부릅니다. 신고전주의 미술은 눈요깃거리로 전락한 미술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성적으로 절제된 형식미를 추구합니다. 음악을 들으며 신고전주의 미술의 균형 잡힌 고전적 아름다움을 흠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신고전주의 미술 작품과 함께 들어볼 곡은 두 곡입니다. 먼저 고전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인 하이든의 교향곡 101번 2악장 시계를 들으실 텐데요. 1732년에 태어난 하이든은 교향곡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무려 106곡의 교향곡과 70여 곡의 현악 사중주곡 등으로 고전 기악곡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귀에 익숙한 소나타 형식을 완성한 사람이기도 하죠. 1794년 초연된 것으로 알려진 교향곡 101번은 따로 하이든이 제목을 정하진 않았지만 이 악장의 선율을 뒷받침하는 반주가 마치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와 같다고 해서 19세기에 이르러 시계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연주에 앞서 미리 시계를 떠올리시면서 곡을 들으시면 더 재밌게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베토벤의 교향곡 5번 1악장 운명입니다. 베토벤은 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이죠.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과 명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는 청각장애라는 음악가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장애를 가지고도 무수히 많은 명곡을 작곡했습니다. 그야말로 불굴의 의지, 인간 승리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또한 베토벤은 고전 음악의 완성과 더불어 새로운 실험을 추구해서 낭만주의라는 새로운 음악 사조가 탄생할 수 있도록 엄청난 영향을 끼친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오늘 연주할 베토벤 5번 교향곡은 운명이라는 부제로 더욱 유명한데요. 청각을 상실한 난간을 이겨내고 위대한 업적을 이룩한 베토벤의 삶과 이 곡 운명이라는 부제의 어울림이 참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이든과 베토벤의 음악,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네,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바로 낭만주의 예술인데요. 낭만이라고 하니까 로맨틱한 그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상관없고요. 로맨스는 라틴어로 알루키노르, 생각 속을 헤매다라는 뜻입니다. 즉 화가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했다는 말이죠. 신고전주의까지는 작품을 그릴 때 규칙이 있었어요. 빛은 어떻게 표현하고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선 여기에 어떤 사물과 상징을 넣어야 하며 전쟁통이라도 주인공은 빛나는 영웅으로 그려야 했죠. 그러나 낭만주의는 그 규칙을 무너뜨렸고 작품에 표현한 상징이나 신화 등의 원래 이야기에 작가의 감정을 노골적으로 담기 시작했습니다. 개성이 없는 고전주의에 반발하여 창작자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한 그림이 바로 낭만파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고전주의 화가들이 이성과 질서를 중요시하는 그림을 그릴 때 낭만주의 화가들은 이성 말고도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무질서, 감정, 변화 등도 그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신고전주의 화가들이 선을 중요시한 반면 낭만주의 화가들은 분위기와 색채를 더 중요시했죠. 감정과 색채를 중시한 프랑스의 화가 들라크루아, 영국의 윌리엄 터너, 그리고 원인 불명의 병에 걸려 청각 장애인이 된 후 고립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집에다 자신의 내면을 완전히 자유롭게 표현한 고백적인 작품을 그려낸 스페인의 화가 고야가 대표적인 낭만주의 화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낭만주의 음악은 어땠을까요? 고전주의 음악을 가로지르는 음악적 틀에서 벗어난 새롭고 개성 있는 작품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모든 예술 속에서 음악은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악곡은 더 이상 궁정의 백그라운드 음악이 아닌 주인공으로서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작곡가는 음악을 통해 시적, 회화적, 설화적, 극적인 세계와 결부된 감정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곡이 클래식 분야의 한 자리로 당당하게 자리 잡았고요. 교향곡에 표제와 설명이 부과되어 표제 음악이 왕성해진 것도 이 시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마무리를 장식할 낭만주의 곡들은 에드워드 엘가의 사랑의 인사와 프란츠 슈베르츠의 군대 행진곡입니다. 에드워드 엘가는 대중들에게 익숙한 위풍당당 행진곡과 사랑의 인사로 잘 알려진 음악가인데요. 바로크 시대 이후로 유명한 음악가가 배출되지 않은 영국에게 있어 엘가는 그야말로 영국을 대표하는 국민 작곡가입니다. 오늘 연주할 사랑의 인사는 엘가가 결혼을 앞둔 약혼녀를 위해 작곡한 사랑의 헌사와도 같은 곡입니다.
가난한 무명 작곡가로 고단한 삶을 살아가던 엘가는 자신에게 피아노 레슨을 받으러 온 9살 연상이자 귀족의 딸인 캐롤라인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캐롤라인의 아버지는 두 사람의 만남을 극렬히 반대했고, 그런 가운데 1888년 7월 둘만의 약혼식을 가진 엘가는 캐롤라인을 향한 사랑과 고마움, 미안함의 표현으로 이 곡을 써서 선물했다고 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들어볼 곡은 슈베르트의 군대 행진곡입니다. 가곡의 왕이라고 불리는 슈베르트는 1797년에 태어나 1828년 향년 31살의 나이로 요절한 비운의 작곡가입니다. 비록 짧게 작곡가로 활동했지만 슈베르트는 독일 낭만주의 음악의 개척자로 여겨지고 있고요.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의 계보를 잇는 아주 중요한 작곡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슈베르트가 가곡의 왕이라고는 하지만 피아노 연탄곡 또한 가장 많이 작곡한 작곡가입니다. 연탄곡은 두 사람이 한 대의 피아노를 같이 연주하는 곡인 뜻하는데요. 오늘 연주할 군대 행진곡 또한 원곡은 연탄곡으로 작곡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 이 곡은 관현악곡으로 편곡되어서 현재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큰 박수로 연주를 청해 보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퇴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바로크부터 낭만주의까지 모든 연주를 시대별 명화와 함께 감상하셨는데요. 늦은 시간까지 마로니에 공원에서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발달장애인이 전문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도 계속 응원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장애예술 공연자 중심의 베리어 프리 접근성 현황에 대한 전시, 장애 문화예술로 날다도 이음센터 앞에서 진행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국장협 나눔 챔버 오케스트라의 명화 클래식으로 날다 공연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의 작가 이유리, 수호 통역의 정지연이었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